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꼭 누구의 원망설인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6월 초입에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건 참 드문 일이죠. 시장 바닥에 흙먼지를 다 씻어내릴 듯한 기세로 퍼붓는 비를 보며 저는 텅 빈 가게 안에서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철그렁. 젖은 행주가 스테인리스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제 국밥집입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민준이 하나만 바라보며 지켜온 제 인생 그 자체였죠. 뜨거운 국물을 퍼내느라 굽어버린 허리, 거친 행주의 지문이 닳아버린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이 가게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키운 아들 녀석 장가도 보냈으니 이 가게를 물려주고 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가게의 유리문이 미친 듯이 덜컹거렸습니다. 쾅, 쾅, 쾅. 마치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소리였어요. 이 밤중에 찾아올 손님은 없는데 마감 팻말을 분명히 걸어두었는데도 말이죠. 혹시 술 취한 행인인가 싶어 무시하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절박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가게 안을 다 채우던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익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잔뜩 겁에 질린 제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허둥지둥 달려가 잠가두었던 문을 열자마자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유진이가 제 품으로 쓰러지듯 안겨왔습니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입고 있는 얇은 원피스는 비를 잔뜩 머금어 축 늘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본 유진이의 모습 중에 가장 처참한 몰골이었죠. 유진아, 정신 차려봐. 이게 무슨 꼴이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아이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제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마디를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숨겨줘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겨달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착하고 여린 아이가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달려와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유진이를 가게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우선 이것 좀 두르고 있어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가게 한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유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과 팔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괜찮아. 이제 여기는 안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니? 제 따뜻한 목소리에 경계심이 조금 풀린 걸까요? 유진이의 눈에서 기어코 뜨거운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나중에는 온몸을 들썩이며 서럽게 통곡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유진이가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요. 그래, 민준이가 왜? 그 녀석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그 번듯한 직장에 다닌다던 제 아들이 사실은 상습적으로 도박에 손을 댔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도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너가 뭘 잘못 안 거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한테는 주식 투자한다고 곧 대박이 날 거라고 항상 말했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오늘이 그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요? 제 아들 민준이가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면서도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 한 번 안 듣게 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입혔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며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 녀석이 도박이라니요. 그래서 민준이는 어딨어? 빚은 어떻게 하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돈을 못 구하니까 도망갔어요. 뭐? 도망을 가? 지가 벌인 일을 수습도 안 하고 도망을 갔다고? 내 아침부터 돈을 구하러 다닌다고 나가서는 저녁 늦게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당분간 몸 좀 피해야겠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준이가 도망가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들이닥쳤다고 해요. 그들이 바로 민준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남편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가 세상에. 그러더니 저보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가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어떤 일이든 해서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내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아내를 사지 한복판에 던져두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유진이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해요. 이거요.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 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축축하게 젖어있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바로 지금 제가 있는 이 국밥집과 우리가 사는 집이었어요. 채무자는 강민준, 그리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제 이름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이런데 도장 찍어준 적 없어. 민준 씨가 어머니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찍었어요. 이건 사본이고 원본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평생이 담긴 재산을 몰래 담보로 잡혀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자들이 너를 순순히 보내줬을 리가 없는데. 제 질문에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을? 민준 씨가 해외로 도망치려고 큰 돈을 따로 숨겨둔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어요. 궁지에 몰린 유진이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이는 죽기 살기로 머리를 굴렸다고 해요. 민준이가 예전에 친구와 함께 잠깐 살았던 지금은 텅 비어있는 오피스텔을 떠올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던가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하지만 제가 울면서 그 돈만 찾으면 당신들 돈은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나도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연기를 했어요. 제발 그 돈 찾게 도와달라고요. 결국 사채업자들은 유진이의 말을 믿고 돈을 찾으면 자기들이 모두 갖는 조건으로 유진이를 데리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을 텐데.
그럼 어떻겠어? 네. 당연히 비어 있었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민준 씨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 거라고 집을 다 뒤져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눈판 사이에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뭐, 창문으로? 네. 다행히 2층이라서 다치지는 않았어요. 뛰어내리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달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유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며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유진이의 말을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약하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며느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을 팔아 자기 목숨을 구하고 제게로 달려왔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유진이는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제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 아들을 두 동강 내버린 것이죠. 한쪽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다른 한쪽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배신자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았어요. 제 평생을 바친 가게와 집, 그리고 제 아들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못 키운 제 탓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자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유진아.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부르자 유진이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봤어요.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아니. 너는 잘못 없어. 너는 네 목숨을 구한 거고 어쩌면 내 목숨까지 구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 더는 울지 마라. 저는 유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민준이를 팔아넘긴 게 아니야. 그 녀석이 자기 인생을 도박판에 팔아넘긴 거지. 그리고 너와 나까지 함께 팔아넘기려 한 거고. 제 말에 유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눈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렴. 내가 너 그리고 내 재산 전부 다 지켜낼 테니까. 알겠니? 유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저는 가게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저는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아들이 버린 이 더럽고 추악한 판을 이제는 이 어미가 직접 끝내야만 했습니다. 밤은 뜬 눈으로 꼬박 새웠습니다. 유진이는 작은 방에 뉘었지만 아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낯선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뒤척이는 기색이 문밖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 홀의 낡은 평상에 누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 민준이. 제 기억 속 아들은 늘 반듯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파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용돈 한 번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어쩌다 도박에 빠져 제 어미와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짐승 같은 놈이 되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머릿속도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자책과 원망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며느리를 지켜야 하고 내 40년이 담긴 이 가게와 집을 지켜내야만 했죠. 그때 제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던데
가게는 괜찮으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젯밤 자기 아내에게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고 도망친 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뻔뻔함의 순간 울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괜찮다. 가게도 나도 괜찮아. 너는? 너는 어디야? 아, 저요? 저 지금 지방에 출장 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유진이한테는 말해뒀는데 어머니한테 따로 전화를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출장이요? 제 며느리가 공포에 떨며 빗속을 뚫고 달려와 제게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이 녀석은 제게 태연하게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대답했어요. 그래, 출장이 바쁜가 보구나. 네, 좀요. 큰 계약건이라서요. 이것만 잘 성사되면 회사에서 제 위치가 아주 탄탄해질 거예요. 그럼 어머니 더 호강시켜 드릴 수 있죠. 호강.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니 아내를 버리고 도망친 녀석이 제게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아, 유진이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바람도 쐴 겸 며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장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렸고요. 거짓말이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유진이 친정에는 전화 한 통 해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만약 전화했다면 유진이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을 테니까요. 이 녀석은 지금 저를 떠보고 있는 겁니다. 유진이가 제게 왔는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 몸이 어디가 안 좋다니?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근데 혹시 유진이한테서 따로 연락 온 거 없으셨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락? 아니, 없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 대답에 안심한 듯한 아들의 목소리.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바로 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별일 없으면 됐다. 출장 잘 마치고 조심히 올라오너라. 네, 어머니. 제가 올라가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 역겨운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어요. 사랑한다. 방금 전까지 저를 속이고 떠보던 그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기대, 그런 것들이었겠죠. 제가 전화를 끊는 소리에 유진이가 작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민준 씨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 방금. 뭐래요? 제 얘기는 안 하던가요? 하더구나. 너 아파서 친정 갔다고 나한테 아주 살갑게 거짓말을 하던걸. 제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리 오라는 듯 손짓했어요.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가, 잘 들어라.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민준이는 바쁘게 출장 간 착한 아들이고 너는 몸이 아파 친정에 간 착한 며느리지. 나는 그저 평소처럼 국밥을 파는 늙은이고. 알겠니? 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안다는 걸 그 녀석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우리는 그 녀석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둬야 한다는 소리야. 제 설명에 유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 이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연기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유진이가 어젯밤 가져온 그 축축한 계약서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밤새 말랐지만 구겨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것 좀 보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니까. 저와 유진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는 백송금융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대부업체였고, 대표는 백상철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대출 원금은 자그마치 3억 원. 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어머니, 이걸 정말 저희 가게랑 집을 담보로. 그러게 말이다. 이 도장 좀 보거라. 내가 평생을 써온 내 분신 같은 도장인데 이걸 훔쳐다가 이런 종이 쪼가리에 찍을 생각을 하다니. 계약서 마지막 장에 찍힌 제 인감 도장은 틀림없는 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가게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는 도장을 언제부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쯤 훔쳐간 것 같니? 아마 지난주였을 거예요. 어머니 가게 일 도와드린다고 왔을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를 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머니신 줄 알았는데. 유진이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다. 설마 아들놈이 제 어미 금고를 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내 잘못이야.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니 고개 들거라.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계약 날짜였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유진아, 이상하다. 계약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큰 돈을 빌리면서 상환 기간이 고작 사흘이라고?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준 씨가 3일 안에 10배로 불려주겠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그 정보만 믿고 돈을 빌려간 거래요. 만약 3일 안에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은 자기들 소유가 된다는 조건이었고요. 결국 도박이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라는 말로 사채업자들까지 속여 넘긴 것이죠. 제 아들은 이제 단순한 도박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인생 전부를 판돈으로 걸었고요. 어머니, 이제 저희 어떻게 해요? 이 계약서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 정말 이 가게랑 집을 다 뺏기는 거예요? 유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아니,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이 계약서는 가짜야.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내 의사를 확인한 것도 아니지.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사기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법대로만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저자들이 그걸 기다려줄 위인들도 아니고.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든 괴롭히려 들겠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치마를 둘렀어요. 비가 그친 창밖으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게 바로 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아, 너는 당분간 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식사는 내가 안으로 넣어줄게. 누가 찾아오거든 없는 사람처럼 숨만 쉬고 있거라. 민준이도 사채업자들도
그 누구도 너를 찾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테니. 어머니, 나는 오늘부터 평소랑 똑같이 장사를 할 거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국밥을 말고 손님들을 맞아야지. 그래야 그놈들도 우리를 얕보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 틈에 나는 이 판을 뒤집을 방법을 찾을 거야. 제 단호한 모습에 유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상쾌한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 가게 떡집을 하는 박 여사가 고소한 쑥 향기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이 시장에서 저와 40년을 함께 늙어온 언니 같은 친구였죠. 김 사장, 어젯밤에 비 오는데 별일 없었어? 우리 가게는 차양막이 찢어져서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네. 형님은요? 나는 괜찮아요. 가게 튼튼한 거야 형님이 더 잘 알면서. 박 여사는 대답 대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김 사장,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어젯밤에 잠 못 잤어? 무슨 일 있는 거지, 지금? 역시 박 여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부끄럽고 참담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편이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어요. 저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가게 구석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형님, 나 형님한테만 할 얘기가 있는데. 제 심상치 않은 표정에 박 여사도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박 여사에게 털어놓았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비를 맞고 달려온 것부터 아들 민준이의 도박 빚,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가짜 담보 계약서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박 여사는 차마 아들이라는 말도 입에 담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가게 안의 그릇들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멍청하고 못돼먹은 놈이 있나. 지 어미가 40년을 허리 한번 못 펴고 벌어서 일군 재산을 가지고 도박을 해. 그래놓고 마누라를 사지 한복판에 버려두고 도망을 쳐. 형님, 목소리 좀 낮춰요. 누가 듣겠네. 들으라고 해. 이런 놈은 시장 바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지금 새아기는 어디 있어? 가게 안쪽 방에 있어요. 혹시 모르니 당분간 숨어 있으라고 했죠.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나 작은 방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형님, 지금은 안 돼요. 애 이제 겨우 진정했는데 형님까지 흥분하면 더 놀라요. 제 만류에 박 여사는 겨우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내가 미안하네. 자식 잘못 키운 게 죄는 아니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이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지? 당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가게랑 집 절대 못 뺏겨요. 그리고 내 며느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박 여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친구 김 사장답지. 그래서 내가 뭘 도우면 되겠어? 말만 해. 이 시장 상인의 총무가 괜히 있는 자리가 아니야. 내가 가진 정보망, 인맥, 뭐든 다 갖다 써. 저는 박 여사의 그 말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역시 제게는 박 여사밖에 없었어요. 우선 민준이랑 그 사채업자들 행방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시장 근처에서 못 보던 험상궂은 사람들이나 비싼 외제차 같은 게 돌아다니지는 않았는지요. 알았어. 내가 오늘 상인의 사람들 모임 있으니 그때 한번 쫙 풀어볼게. 시장 구석구석에 있는 CCTV도 내가 관리하는 거 알지?
한번 돌려보면 뭔가 나오겠지. 그리고 형님, 혹시 백송금융이라고 들어봤어요? 대표는 백상철이라고 하던데. 백송금융?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한번 알아보지. 그렇게 박 여사는 제게 든든한 약속을 하고는 떡 몇 개를 싸서 작은 방문 앞에 놓아주고 돌아갔습니다. 새아기, 이거 먹고 힘내. 걱정하지 마.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요. 저는 박 여사가 두고 간 떡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인지 퀭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아가, 이것 좀 먹어라. 옆집 박 여사님이 너 힘내라고 주고 가셨다. 박 여사님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싸움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박 여사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이것부터 먹어.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끈한 쑥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민준 씨는 정말 괜찮을까요? 아직은 아들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놈 걱정은 하지도 마라. 지 목숨은 지가 챙기겠지.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 분명히 여기로 찾아올 거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여기는 내 구역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제 말은 예언처럼 정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두 명이 내렸어요. 어젯밤 유진이가 묘사했던 그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여기가 강민준 씨 어머니 가게 맞습니까? 가운데에 선 덩치가 더 큰 사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맞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무슨 일이요? 보아하니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니,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희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입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좋게 말할 때 어디 있는지 보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들은 지금 지방에 출장 가 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누군데 남의 가게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제 당당한 태도에 사내들이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출장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어젯밤? 우리 아들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이유가 없는데. 뭘 착각한 거 아니오? 저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연기에 사내들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어제 댁에 며느님이랑 같이 있었다니까요. 며느님이 우리를 따돌리고 도망쳤는데 그럼 여기로 온 게 아니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지금 몸이 아파서 친정에 가 있소. 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내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시오. 제 입에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내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니까요. 그리고 당신들, 차 번호 내가 똑똑히 봤어. 다음에 또 찾아오면 영업 방해로 고소할 테다. 저는 사내들의 검은색 승용차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서슬퍼런 기세에 두 사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무어라 욕설을 짓거리더니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을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저런 좀도둑 같은 놈들한테 내가 겁을 먹을 것 같으냐? 걱정 말고 들어가 있어. 그날 저녁 박 여사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김 사장, 내가 알아냈어. 박 여사가 내민 것은 시장 입구 CCTV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가 며칠 전 낯선 사내들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오늘 가게에 찾아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이놈 봐라. 며칠 전부터 저놈들이랑 붙어 다녔구나. 그리고 이거. 박 여사가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백송금융에 대한 정보였어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아니야. 그냥 저 바닥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쓰는 이름인가 봐. 대표라는 백상철이라는 놈, 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찰서 몇 번 들락거린 전적이 있는 놈이더라고.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야.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가져온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형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기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지금 신고하면 민준이만 사기꾼으로 몰리고 저놈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게 뻔해요. 우리는 저놈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죠. 저는 어느새 다음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법에 호소하며 시간을 끄는 대신 이 판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심리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밥을 말고 손님을 맞는 것은 똑같았지만 틈틈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숨을 섞어 말했어요. 아이고, 박 여사. 나 정말 속상해 죽겠네. 왜 그래, 또. 민준이 그놈 때문에 그래.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박 여사와 저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 아들놈이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 나한테 돈 얘기를 슬쩍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겠어. 이 가게랑 집이 전부인데. 쯧쯧쯧. 요즘 사업하기가 어디 쉽나. 그래도 민준이가 어떤 앤데. 금방 이겨낼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좀 있나 보더라고. 내가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가게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고. 마음이 영 복잡하네. 저와 박 여사의 대화를 엿들은 상인들은 금세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더라. 김 사장이 가게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시장 바닥에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분명 사채업자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백상철이라는 자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들은 지금 제 아들 민준이를 찾지 못해 애가 타고 있을 겁니다. 돈을 받을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바로 그때 돈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는 어머니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구미가 당기는 미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 숨어있는 유진이는 제 계획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머니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압박하려 들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야.
저자들도 마찬가지다. 도망간 아들놈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발붙이고 장사하는 나를 구슬리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저는 유진이에게 백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박 여사가 알아온 정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야. 전과 기록을 보면 상대를 공경에 빠뜨려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는 일에 아주 능한 놈이다. 그런 놈일수록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편하고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으려 하지. 그럼 어머니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시려는 거예요? 만나야지. 만나서 새로운 판을 짜야지. 이 계약서는 아들놈과 저자들이 맺은 거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 판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내가 직접 새로운 거래의 당사자로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는 사채업자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미끼를 물었죠. 이틀 뒤 지난번에 왔던 사내 중 한 명이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전처럼 험악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는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남의 가게 와서 행패 부려놓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드님 때문에 워낙 급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사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대답했어요. 사장? 당신들 사장이 누군데? 백상철 사장님이십니다. 아드님과 거래하신 분이죠. 어머니하고는 꼭 좋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가 당신들 사장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당신들한테 빚진 거 하나 없어. 저는 일부러 튕겼습니다. 너무 쉽게 응하면 제가 급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제 거절에 사내는 더욱더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사장님 나쁜 분 아닙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아드님 때문에 생긴 문제, 어떻게든 원만하게 풀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담보로 돈을 알아보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소문은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제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칼자루를 쥘 차례였죠. 좋은 조건? 당신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뭔데? 그건 저희 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싫어. 내가 왜 당신들 소굴로 직접 찾아가야 하지? 할 말이 있으면 당신들 사장더러 여기로 오라고 해. 내 가게, 내 땅에서 이야기할 테니. 제 당당한 요구에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들 구역 밖에서 우두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럼 장사하는 나는 한가한 사람인가? 내 조건은 그거야. 오늘 저녁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당신들 사장 혼자 여기로 오라고. 단 지난번처럼 험악한 꼴 하고 오면 국물도 없을 테니 조용히 손님처럼 오라고 전해. 그럼 만나줄지 생각해보지. 저는 제 말만 남기고 가게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인 듯 돌아갔어요. 작은 방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유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을 혼자 만나시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나랴. 걱정 마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지만 때로는 호랑이를 내 앞마당으로 불러들여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여기는 내 성이야. 저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국밥 그릇 안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게다. 저는 그날 저녁 장사를 조금 일찍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박 여사에게도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1시간 뒤까지 연락이 없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요. 박 여사는 걱정 말라며 시장 남자 장정 몇 명과 함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험악한 사내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50살쯤 되어 보였고 비싸 보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바로 백상철, 제 아들의 인생과 제 모든 것을 삼키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백상철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머님 소리 들을 이유 없으니 그냥 김 사장이라고 부르시오. 제 쌀쌀맞은 대꾸에도 백상철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게를 한번 쓱 둘러보았어요. 아드님과 다르게 어머님은 아주 강단이 있으신 분 같군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거 없어. 본론만 말하시오. 이 바쁜 사람 시간 뺏지 말고. 좋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아드님이 진 빚, 어머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왜? 어머님께서도 소문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가게와 집, 저희에게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아드님은 행방불명이고요. 법대로 하면 저희가 이 모든 걸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의 협박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이 판의 규칙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백 사장이라고 했소? 당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서랍에서 그 계약서 사본과 박 여사가 알아봐준 백상철의 전과 기록이 적힌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 계약서, 내 도장을 훔쳐서 만든 가짜야. 엄연한 사문서 위조라고. 그리고 당신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 등쳐먹다가 경찰서 들락거린 기록이 아주 화려하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내가 이 서류 들고 경찰서에 가면 과연 누가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소? 제 서슬퍼런 말에 백상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서류들을 말없이 번갈아 쳐다봤어요. 위조된 계약서 사본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전과 기록. 예상치 못한 패가 제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와 같은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어머님, 아니 김 사장님. 보통 분이 아니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시오? 네, 어느 정도는요. 말씀대로 이 계약 법적으로 파고들면 저희가 불리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 세상 일이 어디 법대로만 돌아가던가요? 그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제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협박이 아닌 협상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이 돈을 못 받게 되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게 앞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손님들 발길을 끊어놓을 수도 있고 밤길에 어머님이나 안쪽에 계신 며느님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겠죠. 법이요? 물론 무섭죠.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니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저를 올가매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저는 다음 패를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으니까요. 백 사장, 당신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밥을 끓이는 화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솥에서 뜨거운 국물을 한 그릇 퍼냈어요.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텼소. 당신 같은 사람들 하루 이틀 겪어본 줄 아시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와서 자리세 내놓으라는 동네 건달부터 시작해서 돈 빌려달라고 와서 행패 부리는 취객까지.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전쟁이었어. 저는 뜨거운 국밥 그릇을 백상철의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며 그가 잠시 움찔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40년을 어떻게 버텼는 줄 아나? 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낸 적도 없고 무서워서 자리를 피한 적도 없어. 내 방식대로, 내 규칙대로 싸워서 다 이겨냈지. 당신도 예외는 아닐 거요. 제 말에 백상철은 국밥 그릇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늙은 국밥집 주인이 정말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를요. 좋습니다, 김 사장님. 그 배짱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시자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버티시겠다. 저희가 포기할 때까지. 아니, 내가 왜 버텨? 버티는 건 힘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는 공격을 할 거요. 공격이라니요? 당신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니요? 당신이 내 아들놈한테 빌려줬다는 그 원금 3억.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소? 제 질문에 백상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낼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물론입니다.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빌려준 돈은 받아야죠. 좋아.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아들 강민준이 찾아내시오. 네. 내 아들놈 지금 어디 숨어서 쥐새끼처럼 벌벌 떨고 있겠지. 당신들 힘이면 그놈 하나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닐 테고. 그놈을 찾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 아드님을 찾아오면 돈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찾아오기만 해서는 안 되지.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제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놈을 내 앞에 데려와서 이 계약서가 지 혼자 내 도장을 훔쳐 만든 가짜라는 걸 제 입으로 똑똑히 자백하게 만드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내.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원금 3억을 주겠소. 제 제안에 백상철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금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서를 들고 저와 지저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하게 원금을 회수하고 깨끗하게 손을 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죠. 김 사장님, 지금 저와 거래를 하시자는 겁니까? 거래? 아니, 이건 거래가 아니야.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잃어버릴 뻔했던 원금을 찾게 되는 거고, 거절하면 나는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서류 들고 경찰서로 갈 거예요. 사문서 위조의 협박, 영업 방해까지. 당신 전과 기록에 몇 줄 더 추가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요. 백상철은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승기는 완전히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드디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하지만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을 잡아와서 자백까지 다 받아내면 정말로 원금을 주신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보증 말이요? 이 국밥집이 내 보증이요.
내가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손님들한테 국물 한 방울 더 주는 일은 있었어도 외상값 떼먹거나 약속 한 번 어긴 적 없어. 내 이름 석자가 내 인생이 보증이라고. 그걸 못 믿겠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판을 엎어도 좋소. 제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백상철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저희가 강민준 씨를 찾아서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받아내겠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주겠소. 일주일 안에 해결해. 그 이상은 못 기다려. 일주일이라니요. 너무 짧습니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내 아들놈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놈 찾아다니는데 드는 비용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일주일이야.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 제안은 없던 걸로 하겠소. 제 단호한 태도에 백상철은 결국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가시오. 빈속에 일하려면 힘들 텐데. 제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 백상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속이 더부룩해서 도저히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면 그때는 손님으로 와서 한 그릇 꼭 팔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백상철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맹수를 상대로 외줄 타기를 한 기분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유진이가 작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경악과 존경심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무서운 사람을 상대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저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이는 장사꾼일 뿐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쥐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뿐이지. 저는 백상철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국밥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아. 네, 어머니.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일을 하면 돼. 우리 일이요? 그래. 쥐를 잡을 덫을 손질해야지. 민준이 그놈이 순순히 자백하고 각서를 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분명히 잔머리를 굴리려 할 게다. 우리는 그놈이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판을 짜야만 해.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따뜻해진 아이의 손을 잡고 저는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적과 손을 잡고 내 아들을 사냥하는 끔찍한 계획.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것을 지키고 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생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상철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주변에는 낯선 얼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가 상인회 정보망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모두 백상철이 풀어놓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와 연결될 만한 모든 곳에 잠복하며 아들의 행방을 쫓고 있었죠. 제 아들은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찾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 사장, 정말 괜찮겠어? 독사를 풀어서 뱀을 잡는 격인데 이러다 독사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판에서 독사는 백상철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만 해요.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백상철이 아들을 쫓는 동안 저와 유진이는 덫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진아, 민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 것 같니? 제 질문에 유진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잃는 거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요.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지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돈과 체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놈의 목을 조를 거다. 저와 유진이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예상하며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백상철에게 붙잡힌 민준이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잔꾀를 부릴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죠. 분명히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매달릴 거예요. 어머니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들겠죠. 그럴 테지. 하지만 그 눈물에 속아줄 내가 아니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유진이 탓이라고 유진이가 자기를 부추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피해자인 척하면서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주 그럴듯한 변명이야. 저는 유진이와 대화를 나누며 제가 아들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아들이었지만 유진이가 아는 남편은 비겁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거짓말쟁이의 민낯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유진이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저는 직감적으로 민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유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민준이냐?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녀석은 다짜고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물었어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는 내 아들은 지금 지방에 출장 가 있는데. 도박에 미쳐서 지 마누라 버리고 도망간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고. 제 싸늘한 반응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유진이가 두 손을 모아 입을 막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서 속죄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잡히면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돈 좀 제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딱 1,000만 원만요. 그거면 제가 멀리 도망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녀석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자금을 달라고요. 이 녀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박 여사가 혹시 몰라 빌려준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 내가 지금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전 재산을 도박판에 갖다 바쳤는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직 가게랑 집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입 다물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평생을 바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망갈 자금을 대달라고? 너 정말 사람이 맞니? 제 분노에 찬 외침에 아들의 애원하던 목소리가 순간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넉넉하게 해줬으면
제가 이런 유혹에 빠졌겠어요?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다 내 탓이다. 너 같은 놈을 낳은 내 탓이고 너 같은 놈을 괴물로 키운 내 탓이지.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죗값을 치를 참이다. 무슨 죗값이요? 너를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는 거. 그게 내가 치를 죗값이야. 그러니 민준아,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잡히거든 곱게 잡혀. 그게 너한테 주는 내 마지막 모정이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어찌 괜찮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독한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음기에는 아들의 추악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유진이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어만 있지 않았어요. 제 옆에서 덫을 손질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민준이가 자백을 해야 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제 가게는 너무 비좁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쉬웠어요. 어머니, 시장 상인의 사무실은 어때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박 여사님께 부탁드리면 쉽게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의 제안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은 넓고 방음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상인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죠. 좋다. 그렇게 하자. 박 여사님께는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그리고 우리는 증인을 섭외했습니다. 박 여사는 물론이고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며 시장의 어른 역할을 하시는 몇몇 상인분들께 미리 귀띔을 해두었습니다. 제 아들놈이 큰 사고를 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좀 참석해 달라고요. 모두들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쥐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어요. 일주일을 약속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저녁, 백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약속한 물건 찾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쥐가 드디어 덫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곧바로 박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인의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요.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기로 한 시장 어른들께도 모두 연락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온 겁니다. 유진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창백한 얼굴로 제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민준 씨가 순순히 어머니 뜻대로 해줄까요? 순순히 하든 억지로 하든 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어. 저는 유진이의 손에 어제 녹음했던 소형 녹음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만약 그 녀석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 들면 그때 이걸 모든 사람 앞에서 트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가진 마지막 패다. 유진이는 녹음기를 소중하게 감싸쥐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 저와 유진이 그리고 박 여사와 시장 어른들은 미리 상인의 사무실에 모여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박 여사의 아들이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시간이 되자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백상철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잔뜩 겁에 질린 민준이가 그의 부하들에게 붙들려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에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값비싼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체면이 완전히 짓밟힌 모습이었죠. 민준이는 사무실 안에 여러 명의 시장 어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유진이를 발견하고는 배신감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분들이 다 여기 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녀석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구나. 네 애미와 마누라를 사지로 몰아넣고 40년 내 인생이 담긴 재산을 도박판에 던져버린 놈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 제 불호령에 민준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상철은 약속대로 뒤로 물러나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백 사장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겠지. 오늘 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담보계약 무효 확인서, 그리고 다시는 제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여기, 이 서류들에 네 손으로 직접 이름 쓰고 도장 찍어. 네가 내 도장을 훔쳐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내 입으로 똑똑히 자백하고.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없던 걸로 해주마. 제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녀석의 악어의 눈물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어른들 앞에서 동정심을 유발해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지. 어서 이름 써.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머니 하나 보고 살아온 아들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으세요? 이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유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유진, 너가 나한테 바람만 안 넣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너는 지금 웃음이 나와? 궁지에 몰리자 결국 모든 화살을 가장 약한 사람에게로 돌리는 비겁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시장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더 이상 예전의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도 떨지 않는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에요. 유진이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민준이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내가 당신 뺨이라도 때려서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탓이에요. 당신이 어머님 인감 훔치러 갈 때 내가 당신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탓이라고요. 유진이는 민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같이 죽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머님께 달려와서 당신의 모든 죄를 고자질한 것도 다 내 탓이에요. 유진이는 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강민준 씨, 이제 그만 인정해요. 당신은 돈과 체면 때문에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버린 쓰레기라는 걸. 그리고 그 죗값을 지금 여기서 치러야 한다는 걸요. 유진이의 서리빨 같은 일침에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유진이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이렇게나 강하고 현명한 아이였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 이제 어쩔 테냐? 아직도 저 아이 탓을 할 테야? 제가 다시 한번 묻자 민준이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나 절대로 서명 못해. 내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망가지면 어머니는 좋으세요? 결국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이 녀석은 이제 동정심 유발을 넘어 모성애에 기대는 가장 추악한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에게 눈짓을 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며칠 전 민준이가 제게 전화해서 했던 말이 그대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던 파렴치한 목소리, 가게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소리치던 그 추악한 목소리가요.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의 추악한 목소리가 섞인 녹음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동정심을 얻어보려 발악하던 한 남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잿빛이 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스스로 뱉은 말이 스스로의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평생을 시장에서 쌀집을 운영해 오신 가장 연장자이신 최 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더니 민준이를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고개 들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겠죠. 내 말이 안 들리나. 고개 들어보게나. 최 씨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더 엄해지자 민준이는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녀석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미가 김 사장이 이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가? 자네 아비가 일찍 세상을 뜨고 저 여장부 혼자 자네를 키우기 위해 새벽 대바람부터 찬물에 손 담그고 밤늦게까지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는 것을 우리 시장 사람들은 40년을 봐왔네. 자네 대학교 등록금 대려고 가게도 늘리지 못하고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사람이야.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랬었죠.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 하나만 잘 크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런 자네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도박판에 던져.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게 어미 탓이라고. 짐승도 지를 낳아준 어미한테는 그러지 않는 법일세. 자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팽개친 거야. 최 씨 어르신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졌다지만 어떻게 어미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저런 놈은 아들 도못도 아니야. 김 사장, 저런 놈 때문에 더는 속 썩지 마슈. 없는 셈 치는 게 약이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의 화살이 민준이에게 박혔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체면과 평판이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시장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 녀석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펜을 녀석의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자, 이제 네가 할 일을 해야지. 민준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귓가에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민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네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면 나는 너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백 사장이 아니라 네 애미 손에 이끌려서 경찰서에 가게 될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제 마지막 경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상철에게 쫓기는 것과 어미에게 고소당하는 것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을 테니까요. 어미에게 고소당하는 아들. 그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녀석은 한자 한자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옮기는 것처럼 힘겹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본인 강민주는 어머니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동산 담보 계약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며 해당 계약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녀석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다 쓴 민준이는 제가 내민 인주에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서와 확인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지장을 남겼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펜을 내려놓자마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백상철이 다가와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됐군요. 어머님, 약속대로 이 계약은 오늘부로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백상철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원본 계약서입니다. 이제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겠지요. 저는 말없이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40년 인생을 앗아갈 뻔했던 흉물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원본도 약속대로 바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어머님과 며느님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백상철은 박 여사의 아들이 설치해둔 카메라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이 받을 것을 확실히 받았으니 더 이상의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김 사장님, 약속하신 건 알고 있소. 저는 미리 준비해둔 통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가게와 집을 담보로 정식 대출을 받아 마련한 현금 3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빚은 빚이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남에게 전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백상철은 통장을 확인하고는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들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민준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어요. 자, 강민준 씨. 우리도 이제 갈 시간이 됐지. 당신 어머니 덕분에 당신 목숨은 건진 줄 알아. 민준이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애원,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빛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백상철과 민준이가 사라지고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최 씨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김 사장, 고생 많았네. 정말 장한 일을 해냈어. 고맙습니다, 어르신.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 혼자 힘으로 이겨낸 싸움이야. 이제 다 잊고 착한 며느리랑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알았지? 다른 상인들도 모두 제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사무실에는 저와 유진이, 그리고 박 여사,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고 유진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다 끝났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지옥같이 길었던 며칠이 마치 거짓말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품속에서 백상철에게 돌려받은 원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놀라 저를 말렸지만 저는 묵묵히 계약서가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종이가 검게 변하며 오그라드는 모습이 마치 제 아들과의 질긴 인연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것이 하얀 재로 변했을 때 저는 그 재를 창문 밖으로 털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한 줌의 재는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는 며칠 동안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의 전말이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살이 붙여져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제 아들 민준이의 파렴치한 행동에 혀를 내둘렀고 동시에 제 단호한 대처와 며느리 유진이의 당찬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한동안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어요. 사장님, 소문 다 들었어요. 정말 큰일 하셨네요. 속 시원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말도 마.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 그래도 저렇게 착하고 야무진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 이제는 걱정 없겠네.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제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밥값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주시며 이걸로 며느님하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며 웃어주셨죠. 그 따뜻한 관심이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온 동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미로서 어찌 편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으니 국밥이나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제일 큰 변화는 유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작은 방에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유진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가게 일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일은 무슨. 너는 아직 마음 추스를 시간이 더 필요해. 아니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어머니 옆에서 뭐라도 거들면서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유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고 고마워서 아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이는 제게 앞치마를 받아들고 가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아이의 모습은 조금 서툴렀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휴, 저렇게 예쁜 며느리가 서빙을 하니 우리 가게 국밥 맛이 더 좋아지겠네. 손님들은 유진이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유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가게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졌어요. 하지만 가게가 아닌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민준이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 저 방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민준이와 함께 쓰던 안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방은 그날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저와 유진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민준이가 입던 옷까지, 쓰던 물건, 그리고 유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다 버려야겠죠? 유진이가 민준이의 옷들을 꺼내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다 버리자. 저 녀석한테 속한 건 이제 우리 집에 단 하나도 남겨둘 필요 없어. 우리는 말없이 민준이의 물건들을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시계, 명품 넥타이,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양복들. 모두 녀석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것들이었죠. 물건을 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손은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가 민준 씨한테 처음으로 떠준 목도리인데. 유진이가 낡은 목도리 하나를 들고 울먹였습니다. 이건 민준이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하고 받아온 메달인데. 저 역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첫돌 사진,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첫 편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 그 시절의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는 상자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런 종이 쪼가리 붙들고 산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지. 제 단호한 모습에 유진이도 결심한 듯 손에 들고 있던 목도리를 봉투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민준이라는 남자가 우리 인생에 존재했다는 모든 증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람을 불러 집과 가게의 자물쇠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소식을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김 사장. 그놈 민준이 말이야. 그놈 얘기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아니, 그래도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놈 백 사장한테 풀려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도박판에 기웃거리다가 거기서 돈 떼먹고 도망친 모양이야. 지금은 경찰에서도 사기 혐의로 그놈을 찾고 있대. 결국 그렇게까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미를 배신하고 아내를 버린 놈의 마지막이 좋을 리가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녀석의 인생은 온전히 그 녀석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고 싶은 것도 더는 없었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로 붐볐고 유진이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제 일을 돕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색한 이름 대신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유진이와 함께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유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잖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이제 정말 어머니 딸이 되어서 평생 어머니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유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대신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 하나 생긴 겁니다. 텅 비어버린 줄 알았던 제 가슴이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유진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제게 어리광도 부리고 스스럼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어머니, 오늘 반찬은 너무 짜요. 제가 내일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허리 아프신데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저리 비켜 서 계세요. 아이의 살가운 잔소리가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었던 집과 가게가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푸근했죠. 저 역시 유진이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너는 피부가 하얘서 이런 화사한 색이 잘 어울린다. 시장 나온 김에 엄마가 옷 한 벌 사줄게. 아가, 저녁에는 가게 일 일찍 마치고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요즘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왔다던데.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다시 만난 모녀처럼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선물처럼 소중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의 자리에 새로운 행복이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유진이는 젊은 감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게 메뉴판이 너무 낡았어요. 제가 예쁘게 다시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얼큰한 국밥 메뉴를 하나 새로 추가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한번 맛있게 개발해 볼게요. 처음에는 40년 넘게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영 낯설었지만 저는 유진이의 의견을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유진이가 직접 디자인한 메뉴판은 산뜻하고 보기 좋았고 얼큰이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내놓은 메뉴는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시장의 오래된 국밥집에서 젊은 사람들도 즐겨 찾는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어느 날 유진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게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가게 이름. 이 이름을 바꾸자고. 이 가게의 이름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더욱더 의미가 남다른 이름이었죠.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유진이의 다음 말을 듣고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름도 정겹고 좋지만 이제 저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털어버리고 어머니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게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모녀국밥 같은 이름으로요. 모녀국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흔적이 담긴 과거의 이름 대신 저와 새로운 딸 유진이의 미래를 담은 이름.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좋다. 모녀국밥.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저희 가게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바꿔단 날, 저와 유진이는 가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민준이의 소식이 바람결처럼 들려오기도 했어요. 경찰에 쫓기면서도 여전히 도박판을 전전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중전화로 가게에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어요. 제가 받자마자 다급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니, 해줘야만 하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동정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 녀석의 인생에 제가 더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습니다. 저희 모녀국밥은 시장의 명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유진이는 이제 국밥 육수 비법까지 전수받아 저보다 더 맛있는 국밥을 끓여내는 청출어람이 되었죠. 아이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해 작은 공방을 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진이를 기특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 오후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유진이와 함께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박 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사장,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좋은 소식인데요, 형님? 저기 시장 입구에 새로 들어온 총각 알지? 과일 가게 하는 아주 성실하고 잘생긴 총각 말이야. 알죠. 인사성도 밝고 아주 괜찮은 청년이던데. 그 총각이 우리 유진이 보고 첫눈에 반했나 봐. 나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한번 다리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어때? 한번 만나보게 하는 거. 박 여사의 말에 저와 유진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수줍음으로 발그레하게 물들었어요. 형님도 참. 애 놀리지 말아요. 놀리긴 뭘 놀려. 나는 진심인데.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아까운 아이인데 평생 국밥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시작도 해야지.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묻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 충분히 있어. 엄마가 허락할 테니 저녁에 예쁘게 하고 한번 만나보고 오렴. 아픈 과거의 상처 위에 어느덧 새로운 행복의 싹이 이렇게나 예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그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우리 앞에는 눈부시게 맑은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모녀 국밥이라는 새 간판을 단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박 여사가 소개해준 과일 가게 총각과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줍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녁이면 그 총각과 함께 팔짱을 끼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데이트를 즐기는 어엿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요즘 제게는 가장 큰 낙이었죠.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진이가 개발한 얼큰이 국밥은 방송에까지 소개되면서 이제는 먼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주방의 많은 부분을 유진이에게 맡기고 가게 평상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에게 훈수를 두는 시장의 큰언니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 같았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었죠. 아들 민준이에 대한 생각은 이제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녀석의 어린 시절 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유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녀석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지독한 악몽을 한번 꾼 셈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가을볕이 유난히 좋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총각과 함께 주말 데이트를 나갔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가게를 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박 여사가 다급한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 이리 좀 와봐. 빨리. 아니, 형님은 또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호들갑이 아니야. 지금 빨리 텔레비전 좀 켜봐. 뉴스에 지금. 박 여사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가게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침 화면에서는 사회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 적발 주범은 30대 남성 강모 씨. 익숙한 이름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양팔이 붙들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나오는 남자.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차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마지막에 큰돈을 한꺼번에 받아 그대로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계시다는 끔찍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저런 천하의 못된 놈을 봤나. 지 애미 돈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힘없는 늙은이들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해. 박 여사는 제 옆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마지막이 결국 이런 모습이구나.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구나.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결말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김 사장 괜찮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다가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배려였죠. 가게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그날 상인의 사무실에서 아들이 제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 탓이었을까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저 아이가 저런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 선택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유진이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따뜻한 두부전골 어때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 묵묵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함께 겪어냈고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괜찮으세요? 저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가게 안으로 불어들어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를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가, 이제야 정말로 바람이 멎은 것 같구나. 오랫동안 제 인생을 흔들던 지독한 폭풍우가 드디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세상과 오랫동안 격리되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반성을 하든 여전히 남을 원망하든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모녀 국밥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육수를 젓고 유진이는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는 제게서 아들을 앗아갔지만 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남겨주었습니다. 슬픔의 대가로 얻은 행복이기에 저는 이 온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과일 가게 총각을 보며 유진이가 수줍으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슬픔과 행복을 되풀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이 행복을 함께 나눌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눈은 이제 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하고 있으니까요.